안녕하세요. 찜질방이 싫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찜질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많아 제 나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더위를 정말 못 참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찜질방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찜질방에 찜자만 들어도 아예 부하가 팍 치밀게 만든 큰 사건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나이 30대 중반에 영업직 일을 하던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4해 전에 하늘로 간 후 크게 낙심한 뒤 귀향하셨습니다. 많은 연세에도 정정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렇게 동생을 추억하며 울적하게 살고 계셨던 부모님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경사가 생기는 날도 오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제 결혼을 크게 기뻐하셨죠. 이후 사위는 또 다른 아들 아니냐며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 남편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반면 저희 시댁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중학생 때 시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뒤 혼자 남편과 시숙을 키우며 사셨다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 시모는 남편보다 시숙을 훨씬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얘 효서봐. 네 형한테 50만 원만 좀 보내봐라. 네 형 카드값이 모자란다더라. 형제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얘 효서봐. 엄마 이번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좀 다녀오고 싶은데 우리 작은 아들이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엄마가 평생 니들 둘 키우느라 나 위해선 돈을 쓴 적이 없잖니. 시모는 항상 돈 얘긴 남편에게만 부탁했습니다. 반면 시숙에겐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시숙에게 줄 돈을 시키듯 요구하기까지 했죠. 시숙은 어떤 회사도 반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한량인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일하다 힘들면 그만두고 또 한 2년을 쉬다 3개월 일하고 또 그만두고 하는 식으로요. 집과 생활비야 시모와 함께 살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러더군요. 맞아. 우리 어머니가 좀 그렇지? 어머닌 아버지 얼굴을 빼닮은 나보다 형을 어릴 때부터 더 아끼고 좋아하긴 하셨어. 그래도 힘들게 나랑 형을 키워준 고마운 분이니까 사정이 더 나은 내가 더 도우면서 살아야지. 어머니 그래도 성격은 내가 더 살갑다면서 수다 떠는 건 나랑 하는 걸 더 좋아하셔. 못마땅했지만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혼자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니 아무 말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봉도 아니고 툭 하면 시숙의 카드값을 내달라 뭐 해달라 하며 요구만 하던 시모 행동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며 살았던 남편이 안타까워서 더더욱이요. 결국 전 언젠가부턴 시모에게 참지 않고 번번이 화를 내게 됐죠. 저희도 돈 없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딸이 둘도 안 됐는데 벌써 복직을 했죠. 예, 내가 돈을 달래면 얼마나 달랬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시애미한테 버릇 없게. 넌 왜 사사건건 안 된다 못 준다 하면서 초를 쳐?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어머님 가지고 계신 재산 아주버님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버렸던 사업자금으로 대주셨다가 다 잃으셨다면서요. 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벌었던 돈도 다 가져다가 보태셨다면서요. 그럼 제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늘 저희한테 바라기만 하면서 해주는 건 아주버님한테만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님 저한테 시집살이까지 시키시려다가 결혼 초에 저랑 멀어지기까지 하셨잖아요. 아주버님만 귀한 자식이고 저희 남편은 호구예요? 저희는 앞으로 얼마가 됐든 돈 더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돈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가진 돈은 제 남편 돈까지 보태서 시숙에게 다 줘놓고 남편에겐 아들 둘이
제겐 효부돌이만 바라던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 초엔 맞벌이하던 제게 매주 주말에 시댁에 와서 자신과 시숙의 반찬까지 다 해놓길 바라던 시모와 날선 소리를 하며 얼마나 대립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가족이 자신에게 뭐든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런절 항상 못마땅하게 보던 시숙도 너무 싫었고요. 혼자 뒤에서 여자가 드세네 깐깐하네 하며 다 들리게 중얼거리는데 그런 시숙과도 당연히 좋은 말이 오가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래도 항상 남편이 미안하다며 말하며 싹싹 빌었기에 시댁에 최소한은 하고 살았지만 시모와 시숙에게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는 참고만 살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부족한 남편이지. 앞으로 내가 어머니랑 형한테 돈은 절대로 안 줄게. 여보,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완벽하게 내 편만 들어주는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지? 당신하고 우리 유진이 내 전부야, 전부. 남편은 착한 아들 콤플렉스 때문인지 시모에게 모질게 굴지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자신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앓던 시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시모의 모성애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요. 다만 자신이 시모와 시숙에게 받고 살았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항상 자기 편이 되어 시모와 시숙에게 목소리까지 높여준 제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죠. 게다가 저와 딸에겐 성실하고 좋은 가장, 시골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겐 살가운 사이가 되어 주었으니 전 계속 시모와 한심한 놀부 같은 시숙과 대립했을지언정 시댁의 기본은 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외엔 평소 남편이 시모와 그래도 살갑게 전화 통화라고 안부를 전하며 지냈으니 제 가정에 집중하며 시댁엔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여보, 나 퇴근하고 찜질방 좀 다녀올게. 아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몸이 너무 찌뿌둥하네. 한편 남편은 영업직이라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로 인한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해줘야 한다며 남편은 찜질방 가길 정말 좋아했었어요. 술 마신 다음 날 회사를 퇴근하고 가기도 하고 주말엔 가서 하루 왼종일 붙어 있기도 했죠. 총각 시절부터 그랬다던 남편을 따라 저도 한 번씩 찜질방에 갔었는데요. 남편의 직업 때문인지 부침성도 좋아 처음 결혼했을 때 다니던 신혼집 근처 찜질방 사람들과도 또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며 새로 가기 시작한 찜질방 사람들과도 넉살 좋게 친해지곤 했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따라가서 보면 남편은 매점 이모들 그리고 남편처럼 자주 찜질방에 오던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수다도 떨곤 하더라고요. 누구야? 효섭 동생 각시야?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든든한 제 색시예요. 남편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녔던 건지 사람들은 저도 많이들 반겨주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께선 예뻐서 주는 선물이라며 제게 계란과 식혜를 사주시기도 했죠. 저는 별로 찜질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찜질방 단골들끼린 마치 헬스장 단골들처럼 얼굴도 트고 서로 친해지기도 한다는 걸 남편으로 인해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전 시간이 갈수록 뜨거운 것이 더욱 싫어져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찜질방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찜질방 가는 횟수가 오히려 늘어가더라고요. 나이 든 만큼 몸에 독소도 더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땀으로 독소, 노폐물 이런 걸 더 자주 배출해줘야지. 그렇게 몸이 걱정되면 술을 줄여, 술을.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나? 일 때문이잖아. 저와 딸과 시간을 조금 더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찜질방 사랑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5살 때쯤이었나? 언제부턴가 남편이 그렇게 못 줄인다던 술을 별로 먹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요샌 접대 다녀오면서도 술을 잘 안 마시더라? 전엔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인다더니 요샌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뀐 거야? 어? 어, 요즘엔 세상이 바뀌었잖아. 왜? 내가 술 안 마시고 오는 게 싫어?
전엔 제발 좀 줄이라더니 성격도 참 이상해 당신. 저는 그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술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제 질문에 유독 당황스러워 보였기 때문에요. 또 가장 이상했던 건 갈 땐 꼭 술로 인한 노폐물을 빼러 간다고 강조하던 남편이 술 마시는 일은 줄었는데 찜질방은 전보다 더 자주 갔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평일 닷새 중 거의 2, 3일을 퇴근 후에 곧장 찜질방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일 때문에 접대가 있는 날도 많았으니 남편이 집에서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낸 날은 거의 없었던 거죠. 또 주말엔 하루 종일 찜질방에 붙어 있거나 잠만 집에서 잤다 뿐이지 이틀을 내리 아침부터 밤까지 찜질방에 있다 오는 날도 잦았어요. 참다 못한 전 남편에게 저는 고사하고 애랑 시간을 보낼 생각도 없냐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내 인생은 남편으로서의 삶밖에 없어? 찜질방 가는 게 내 유일한 취미자 낙인데 사람 좀 제발 숨 막히게 좀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숨 막히게 좀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갑자기 제 외모를 가지고 언제 그렇게 늙었냐느니 주름이 표독스럽게 생겼다느니 하며 비하까지 해대더라고요. 내가 당신 만나서 애 낳고 당신 가족 때문에 맨날 성질 내다 보니까 늙은 거지. 그리고 세월은 뭐 나 혼자 정통으로 맞았어? 당신도 늙었어. 그 단추 다 터질 것 같은 배부터 어떻게 하고 그딴 소리를 해. 언젠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곱다더니 어떻게 사람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비하를 하냐? 당신 요즘 나랑은 손끝도 안 스치려고 하고 변해도 너무 변했어. 알어? 그렇게 서서히 거의 1년 정도를 남편과 멀어지게 되니 너무 답답하고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 사이에 전 한 번은 남편이 너무 의심스러워 제 차를 몰아 남편 차 뒤를 밟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인간이 어디 바람이라도 피우러 가나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자신이 자주 가던 찜질방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밤 9시가 넘어서 젖은 머리를 한 채 개운한 표정으로 다시 차를 타러 나오더군요.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요. 주차장의 차 안에서 처량하게 남편 차만 감시하고 있던 전 너무 허탈했었죠. 남편이 절 보며 황당해할까봐 차마 찜질방까지 따라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정말 남편은 하루 종일 찜질방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술도 그렇게 마시고 들어온다는데 남편은 오히려 음주 횟수까지 줄었으니 정말 오묘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것이 맞다 싶어 고민 끝에 전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아, 네 생각에 내 남편 행동이 어떻게 들려?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제 친구는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되며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한 뒤 당시 2해 전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고민과 비슷한 아픔이 있던 그 친구에게 전화해 상담을 했던 거죠. 그때 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그건 바람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야, 세상에 술 마시면서 바람 피우는 놈이 있으면 안 마시면서 피우는 놈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있어 봐봐. 내가 미국에서 전 남편 미행 좀 해봤었거든. 이언니가 그 경력 잘 살려서 네 남편 행동 거지도 한번 알아봐 볼게. 어떻게?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뒷조사나 이런 걸 해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네 남편이 찜질방에서 뭘 하고 다니는진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잖아. 네 남편이 내 얼굴을 모르니까 내가 직접 찜질방에 잠입해 볼게. 야,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았어, 이 기집애야. 넌 내 결혼식 때 미국까지 못 와도 축의금이라도 넉넉히 보내줬는데 난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네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고 축의금도 조금밖에 못 해줬잖아. 그 뒤로 네가 괜찮다고 해서 그 마음의 빚 갚지도 못하고 그거 내가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생각해줘. 고맙게도 친구는 저 대신 남편이 찜질방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분명 그렇게 자주 가는 곳엔 꿀단지를 숨겨놨을 거라며 찜질방에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 후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은 또 주말인 다음 날 찜질방에서 하루를 꼬박 보내고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정말로 제 남편 차를 미행했던 친구는 남편이 나간 지 3시간 뒤쯤 제게 전화를 걸어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말을 해줬어요. 미안해 정선아. 내가 차로 열심히 네 남편 차 뒤를 따라갔는데 도로에 차가 하도 많아서 그만 네 남편 차를 놓치고 말았어. 우리 집에서 찜질방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차를 놓쳤다고? 그게 아니고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남편 네가 뒤쫓았을 땐 진짜 찜질방에 간 게 맞았다고 했지?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더라. 네 남편 가는 방향을 보니까 양평 막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을 뒤쫓다가 네 남편 놓친 거야. 그리고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확실해 보여. 내가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서울 벗어나기 전에 네 남편이 길가에서 웬 원피스 입은 여자를 조수석에 태웠어. 딱 그 여자랑 너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가는 게 100% 아니겠어? 내가 사진을 우선 찍어 놓긴 했는데 뒤통수밖에 안 찍혔어. 제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 정말 뒤통수만 찍힌 단발머리 여자가 남편 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았죠. 전에 제가 미행했을 땐 정말 찜질방에 갔던 것 같은데 매번 찜질방에 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우선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진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전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며칠 뒤 이번엔 퇴근 후 진짜 찜질방에 간 남편을 따라 찜질방으로 잠입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번엔 확실히 얼굴이 찍힌 단발머리 여자 남편이 찜질방에서 꽁냥거리고 있는 증거 사진을 몇 장이나 보내줬죠. 그러니까 남편이 찜질방에 숨겨놓았던 꿀단지는 바로 주말에 함께 양평인지 어딘지를 갔던 그 여자였던 겁니다. 야,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거 100% 아니 200% 확실해. 물론 찜질방에서 고작 3시간 정도 같이 있는 동안 뭐 대단한 스킨십을 하거나 한 건 아닌데 서로 팔짱 끼고 손잡고 시시덕대는 게 바람 아니면 뭐니? 아우 열받아. 내 인생 망쳐놓은 전 남편은 보는 것 같아서 진짜 화딱지가 나네. 친구는 자신이 더 길길이 뛰며 화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친구 덕에 전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게 됐어요. 저는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한 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번엔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뒷조사를 의뢰했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면 그 여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헤치고 증거도 단단히 잡아놓는 게 나을 테니까요. 저는 분노가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머리가 차게 식어 이성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뒷조사 결과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우선 맞았습니다. 2년 전쯤부터 그 찜질방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했었던 그 여잔 찜질방 단골이 되기 시작하며 남편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 여자와 눈이 맞으면 남편은 때론 찜질방으로, 때론 밖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나돌았던 거죠. 심지어 접대를 하고 온다고 제게 말했던 날에도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고 온 날이 많았더라고요. 거의 1년을 말입니다. 그리고요, 사모님, 장효섭 이놈 회사가 요새 좀 휘청거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뛸 일도 현저하게 줄어서 아예 접대 자리도 적어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잠깐 빠져나 뒷조사 결과를 쭉 듣는데 배신감이 계속 치밀어 오르더군요. 요샌 세상이 바뀌어서 접대 자리에 술 강요가 없어졌다더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2살 어렸던 그 여잔 미혼도 아닌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일도 안 하고 있던 주부던데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애들은 안 보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던 아주 한심한 여자더라고요.
이렇게 기가 막힌 진실을 모두 파헤친 전 그날 저녁 퇴근하고 또 찜질방에 간다던 남편의 바람 현장을 덮치러 찜질방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젠 증거도 잡을 만큼 잡았겠다. 남은 건 응징과 이혼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당당히 찜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찾아 두리번댔는데요. 뭐 그리 오래 찾을 것도 없었더군요. 아이 몰라. 아이 손금 봐준다더니 손을 몇 분째 쪼물딱대고 있는 거야. 자기 손이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놓기가 싫어서 그렇지. 자기는 어쩜 이렇게 손도 애기 손 같아? 귀엽고 사랑스러워. 찜질방 한가운데서 남편은 단발머리의 그 상간녀와 손을 조물거리며 깨를 볶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곤 남편 머리에 둘러져 있던 양 모양의 수건을 팍 잡아 빼며 아주 망신을 주기 시작했죠. 야, 장효서, 찜질방에 노폐물 빼러 간다더니 지금 뭘 빼고 있는 거니? 어? 양심? 의리? 아니면 도덕심? 어? 여보. 어머, 난 몰라. 이 사람 자기 아내야? 그런 절 보고 상간녀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상간녀는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들었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긴 했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 매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찜질방에 있던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떠들었습니다. 맨날 찜질방으로 달려가길래 무슨 꿀단지가 숨겨져 있나 했는데 그 꿀단지가 바로 저 여자였나 보네. 야, 마누라랑 애는 다 팽개치고 너는 참 팔자 좋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안 가리고 언젠 찜질방에서 언젠 양평으로 가서 저 여자랑 시시덕대면서 무려 1년을 바람을 피웠다며 너. 아니 여보, 그게 야, 너 요새 회사가 어려워져서 영업 다닐 일도 줄었다지? 그래서 접대 자리도 별로 없었다며? 내가 다 알아봤어 이 쓰레기야. 그런데도 나한테 접대하느라 늦는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아? 저 여자한테 애정 접대하는 것도 접대니? 그게 일이야? 우리 딸이랑 시간 좀 제발 보내달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탁을 했어? 넌 네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어? 여기 좀 보세요들. 여기 이 둘이 각자 가정까지 있으면서 무려 1년을 붙어먹었답니다. 여기 찜질방 물이 아주 이 두 연놈 때문에 더러워졌네요. 야, 안진수, 너도 애가 둘이나 있다며?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진짜 네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인생 왜 그러고 사니? 어? 저는 상간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도 확 빼앗아 버렸어요. 얼굴이 폭발할 듯 시뻘개진 상간녀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보고 찜질방 매점 주인으로 보이는 이모님과 몇몇 아주머니들은 큰 소리로 비난을 던지고 있었죠. 뭐야, 저 둘 다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었나 봐. 세상에, 그렇게 닭살을 떨더라니. 내가 젊었을 적에 계집질을 그렇게 하고 다니던 우리 집 왼수 생각나서 괜히 부하가 다 치미네. 저런 것들은 아주 세상에서 매장을 당해야 돼. 야, 니들 들었지? 니들 같은 건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한다네. 야, 그거 알아? 니들한테서 지금 시궁창 냄새나. 그렇게 찜질방을 자주 다니면 뭐해? 속내는 아주 시커멓게 썩어선 구린내가 숨겨지질 않는데. 니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무 창피했는지 남편은 제게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탈의실 쪽으로 줄행랑을 치더군요. 그놈을 따라 상간녀도 도망쳤죠. 저는 괘씸한 마음에 남편과 상간녀가 먹고 있던 계란을 하나 들어 남편의 뒤통수에 명중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딱소리와 함께 그 삶은 계란은 껍질이 깨진 채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시에 악하고 비명을 질렀던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죠. 한결 후련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거실에 무릎을 꿇고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요즘 회사도 어렵고 해서 마음이 좀 심란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자극적인데 한눈이 팔렸었나 봐. 나 근데 맹세코 이번 한 번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나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질게. 당신이 날 얼마나 좋아하고 위해줬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그 여자가 당신보다 클 수가 있었겠어? 나 진짜 앞으로는 당신만 보고 살게. 나한텐 당신이고 유진이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심란하다고 바람 피우는 인간을 앞으로 내가 뭘 믿고 사냐? 맹세코 한 번? 그 한 번으로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야.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위하고 좋아했는지 잘 알았으면서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난 열받는 당신 가족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당신을 감싸줬고 그 사람들하고 언성 높여 싸우면서 당신 편을 들었어. 근데 그 보답이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네. 당신 마음에 누가 더 존재감이 크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여기 이혼설의 도장이나 찍으세요. 하셨어요, 쓰레기님? 여보, 제발. 난 진짜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난 절대 이혼 못해. 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며 빌기만 했죠. 이후 남편은 계속 버티며 제 눈치를 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처음엔 나 죽었어 하고 납작 엎드려 있더니 슬슬 넋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찜질방만 다니던 놈이 집에만 꼭 붙어선 밥도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하고 애한테 친한 척까지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앞으로 진짜 잘할게. 나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내 친구놈 중에서도 바람 피웠던 녀석이 있는데 마누라가 딱 한 번은 봐준다고 했다더라. 당신도 솔직히 나 한 번은 애를 봐서라도 그냥 용서해주고 싶지? 어? 당신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알잖아. 여보, 앞으로 내가 10배는 더 잘할 테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얼굴 치워라. 된장찌개 얼굴에 확 엎어버리기 전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렇게 되도 않은 애교까지 부리는데 진짜 주먹을 날리고 싶더라고요. 남편과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집을 나가거나 하진 않고 계속 입씨름을 했던 건 첫 번째론 공동 명의인 그 집에서 무작정 나가면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변호사 상담을 받긴 했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정말 피곤해진다고 들었기에 최대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불안해할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이놈이 계속 희망을 가지며 저렇게 버티니 이젠 정말 소송밖에 답이 없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소송을 결심하며 전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게 그동안의 일을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당연히 엄만 펄쩍 뛰며 경악을 하셨습니다. 그 망할 놈의 자식이 뭐가 어째? 당장 소송 걸어. 챙길 거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봐주지 말고 다 받아내. 그리고 이혼하면서 그 집 네가 받아내더라도 그 더러운 집 가지고 있지도 말고 팔아버리고 엄마랑 아빠가 서울 엄마 아빠 집 너한테 증여해 줄 테니까 이혼하고 애랑 같이 거기서 살아. 뭐 원래 엄마랑 아빠랑 살던 서울 아파트 말하는 거야? 거기 지금 전세 세입자 있지 않아? 아니 없어. 아직 계약 기간이 2달 정도 남았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전세금 좀 빼줄 수 있냐기에 그냥 빼줬었어.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새 세입자 구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그래서 지금 세입자 빠진 그 집 나한테 증여해 준다고? 그건 엄마 아빠 노후자금 해야지. 우리 그 정도 돈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젊은 시절에 악착같이 벌어놓은 돈 쓰지도 않고 다 모아놨으니까. 아휴, 속상하다. 정말 속상해. 그 망할 자식.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건만. 엄만 제게 그렇게 서울의 부모님 집을 증여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전 속상해하시는 엄마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 후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돌입했는데 딱 그때 시모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혼하는 마당에 그냥 받지 말까 했지만 그래도 어른 전화니 우선 받아봤어요. 예, 너 요즘 뭐하고 사니? 한 집안 며느리를 아는 애가 네 시어머니랑 시숙이 잘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지? 네? 왜 갑자기 전화해서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시모는 전화를 걸자마자 사람 기분을 확 나쁘게 만들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전화를 건 이유가 아주 황당했어요. 네 시숙이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다. 네 시숙이 이번에 걔 아니면 진짜 결혼 못할까 봐 아주 조바심이 대단해. 그 여자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살림부터 합치고 싶다더라.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 네. 시모는 노총각인 시숙이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떤 여자가 그런 알배수 똥차를 끌고 가려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뒤이어 아주 기가 찬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에야 물류센터 가서 일하기 시작했다지만 전엔 일을 하다 말다 했는데 집 구할 돈이 어디 있겠니? 나도 가진 건 이 집 한 채뿐인데. 그래서요? 그럼 그 여자가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이 좁고 낡은 빌라에서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겠니? 그리고 네 시숙도 자기도 아파트 좀 살아보고 싶다더라. 근데요? 아유, 근데는 너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지?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아파트 증여해 주기로 했다며? 네?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효섭이가 말해줬지. 걔가 엊그제 나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 네가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대. 그래서 그 아파트 팔면 자기도 부자 될 거라고? 요새 회사도 어려운데 그 돈으로 사업 같은 거 시작하면 딱일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근데 걔는 아직 직장도 있는데 걔 사업이 중요하니? 이시숙 지금 아니면 장가 또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시숙 장가 보내는 게 먼저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아파트 네 시숙 신혼집으로 쓰게 좀 내다오. 네? 저희 부모님이 저 주신다는 집을 아주버님을 달라고요? 아, 제가 왜요? 왜는 그래도 네 시숙이 장씨 집안 장남인데 아랫사람이 돼서 좀 도우면 턴나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들어가서 살게만 해달라고. 그 집 지금 비어 있다며? 아직 네 앞으로 증여가 됐든 안 됐든 어차피 이젠 그 집 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 네 시숙이 하루빨리 살림 차리고 싶어 하니까 주소만 알려주면 우선 그 집에 나랑 네 시숙이 가서 짐부터 조금씩 옮겨놔야겠다. 이삿짐 센터 돈 아깝게 뭐하러 부르니? 조금씩 그렇게 옮겨놓으면 되지. 가서 겸사겸사 내가 리모델링 해줄 곳은 없는지도 봐야겠어. 그러니까 얼른 주소 좀 보내놔라.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오죽했으면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은 남편은 자기 혼자 김칫국까지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전날 밤엔 갑자기 은근슬쩍 손까지 잡으려 하기에 제가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쳤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놈이 탐욕 때문에 더 저와 잘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통화로 아파트 증여 얘기를 들은 시모는 한술 더 떠서 그 집을 시숙 신혼집으로 쓰려고 혼자, 아니 시숙과 둘이 결정한 거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몰상식한 집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모에게도 시숙에게도 남편에게도 너무 경멸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저는 화를 마구 퍼부으려던 마음을 받고 시모에게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해벌죽 좋아하던 시모에게 주소 하나를 보내줬어요. 저는 당시 이혼 준비에 돌입하면서도
계속 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더 응징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려서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딱 시모가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배꼽 빠질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해, 너희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니니? 나 지금 네 시숙이랑 짐 싸들고 네가 알려준 아파트로 왔는데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 집주인이 사돈들도 너도 아니고 이 집 남자라는데 여기 이 집 사는 부부가 다 사돈들 이름을 몰라. 네 이름도. 그래요? 그럼 제가 대화해 볼게요. 스피커폰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그래. 잠시만. 여기요. 우리 며느리랑 통화 좀 해보세요. 여보세요? 이보세요. 제가 이 집 주인인데요. 이 집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 집이 자기들 사돈들이나 며느리 명의 집이라고 자꾸 우기네요. 주소를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제대로 잘 알려줬어요. 저기 그쪽이 안진숙이라는 여자 남편분 맞으시죠? 네? 네. 저희 집사람 지금 옆에 있는데 저희 애들 엄마를 아세요? 네, 알다마다요. 제가 그 여자랑 1년 동안 바람났던 장효섭이란 인간 아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이혼 소송 준비 중인데요. 남편분은 아직 아내가 찜질방 가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 수를 좀 써봤어요. 많이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제 시숙이랑 시어머니라 사람들이 제 남편이 이혼당하는 중인 것도 모르고 자꾸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실 집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맛 좀 봐라 하는 나쁜 마음에 그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놀라게 해드린 점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전날 시모에게 부모님이 증여해 주기로 하신 집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주소는 바로 상간녀의 집 주소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도 상간녀에게도 시모와 시숙에게도 엿을 먹여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던 거죠. 뒷조사 결과를 보니 저녁에 술 장사를 하고 있다던 상간녀의 남편은 젊을 적엔 주먹 생활도 잠시 했다던데 보통 성격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때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고 소리치던 그 남자의 목소리와 그게 여보 하며 덜덜 떨고 있던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와 시숙이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에미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는요? 어머님 아들이 중요한 사실을 쏙 빼놓고 이상한 김칫국 마시는 소리만 어머님한테 해댔다길래 제가 진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 인간이요. 거기 있는 애가 둘인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찜질방 가서 하라는 찜질은 안 하고 뜨거운 연애를 불태우고 있었지 뭐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혼자 행복회로 돌리면서 제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네요. 마치 자기들 것도 아닌 걸 당연하게 탐내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처럼요. 이야, 그걸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개망신을 시켜? 어머님은 제 기분을 신경도 안 쓰시면서 왜 전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기분을 신경 써야 되죠? 저도 두 사람처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요. 재수 씨,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장난도 정도가 있죠. 내가 그래도 재수 씨 시숙인데 내가 우스워요? 네, 너무 우스워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살면서 남들 하는 건 손쉽게 다 하고 싶어하는 그 배짱이 놀부심보가요. 그리고 시수?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이혼할 거라고요. 근데 무슨 시숙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나한테 어머님 아주버님이 아니라 그냥 아주마랑 아저씨거든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인생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지금까진 운 좋게 어떻게든 쉽게 쉽게 살았나 본데 그러니까 아주 세상 모든 게 다 웃어 보이죠?
어디 감히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우리 부모님 재산을 탐내요? 탐내길. 그렇게 헛꿈 꾸고 살면 개망신만 당하는 법이니까 앞으로는 똑바로 좀 삽시다. 예? 그렇게 다다다 쏘아붙인 전 속 시원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 시숙의 목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지만 전화를 끊기 전까지 계속 소란스러운 것 같던 상간녀와 그 남편의 목소리도 제 기분을 더 좋아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서 마주치게 된 남편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채 저를 마구 원망해 대더군요. 당신이 진숙이 남편한테 내 정체 까발렸지? 어?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로 다 들었어. 당신 나랑 이혼할 거라면서 어머니랑 형한테 그 집 주소를 알려줬다며? 오늘 회사로 그놈이 찾아와서 날 입꼴로 만들었다고. 회사에서 개망신도 당할 대로 다 당했고. 난 아닌데? 난 그 남자한테 그 여자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만 말해줬어.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캐물었나 보지. 참 대단한 사랑이다. 그치? 둘 중 하나는 당장 헤어지겠다고 의리 없이 단번에 돌아서질 않나. 하나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남편한테 당신 다니는 회사까지 불어버리질 않나. 아주 가볍고 의리 없는 인간들끼리 아주 잘 만났네. 그렇게 망신당하고 다닐 짓을 왜 하니? 여보, 진짜 끝까지 나한테 정 떼려고 이러는 거야? 언젠 당신이 평생 내 편 대준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변해? 딱 한 번 바람 피운 거 가지고. 남들 다 한 번쯤은 서로 용서해주고 산다고. 그럼 그런 여자 만나서 잘 살아보던가. 난 나 배신한 인간, 절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 평생 짠한 당신 편 대주고 싶었지. 근데 당신이 먼저 내 뒤통수 후려쳤잖아.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달래? 야, 양심에 침이나 발라라. 게다가 난 봐줄 생각도 없는데 그 와중에 당신 우리 부모님 아파트까지 욕심내고 있었다며? 참, 가관이다, 가관이야. 난 당신한테 이혼 소송 걸 생각이니까 당신은 계속 버텨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여보, 진짜 끝내 나랑 이혼하겠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진즉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집안일 몇 번 하고 애랑 몇 번 놀아준다고 인생이 바뀔 줄 알았냐? 난 나 배신한 인간이랑은 털끝도 스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좀 포기해 이 찐득이야.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이혼을 고소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꿈 깨라고 말해줬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약이 바짝 오른 시모가 집까지 쫓아왔었는데 저는 마구 문을 두드리는 시모를 힘 뺄 것 없이 경찰을 불러 내쫓았습니다. 경찰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안 그랬으면 전 시모에게 머리끄덩이든 어디든 쥐어 뜯겼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른에게 똑같이 손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매달렸지만 자기가 버텨봐야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소송이 끝까지 가기 전에 이혼에 합의를 하더군요. 딸이 강력하게 저와 살길 원했기에 당연히 딸은 제가 데려오게 됐고 남편은 재산 분할과 더불어 다달이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했죠. 전 물론 상가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아냈는데 남편 또한 상가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상가녀도 남편처럼 자기 남편에게 쫓겨난 뒤 이혼을 당했으니까요. 아직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 상가녀의 남편과 딱 한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상가녀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게 소포로 그 두 연놈 바람 증거들을 보내준 분도 그쪽 맞으시죠? 그냥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까맣게 모르고 있던 애들 엄마 바람을 알려주신 것도 또 이혼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모양처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던 사람이 사실 그런 여자였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이 컸는데요. 그래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젠 다 잊고
애들이랑 다시 잘 살아보려고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하며 살았었는데 저희 애들은 그렇게 절대 안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선 씨도 따님이랑 같이 꼭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의 앞날을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집에서 딸과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로 저와 살던 아파트를 판 전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작은 투룸 전세를 구해 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지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은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처음에 전화를 받았다가 술주정을 들은 뒤론 전 절대 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때 전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가 아닌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고요. 이제 다 끝난 사이에 왜 이렇게까지 전화를 걸어대? 여보, 나한테 끝까지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나한텐 이제 진짜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엄마나 형한테 가. 여보, 난 그 둘한테 맨날 뒷전인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우리 형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우선 어머니랑 살고 있던 빌라에서 신혼 시작하자고 조르다가 그 여자한테 결국 차였대. 근데 어머니랑 형은 형 결혼 깨진 게 다 나 때문이라면서 날 천하의 원수 취급하는 거야. 내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당신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그 아파트에서 형이 결혼 생활 할 수 있었다면서 말이야. 진짜 다들 너무하지 않아? 자기들 집도 아니었으면서 왜 원망의 화살을 나한테 돌리냐고. 아주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다 똑같구만 뭘. 그만 좀 구박해. 나 안 그래도 너무 서럽단 말이야. 나 회사에선 회사 명예실추로 징계받고 그 뒤로도 눈칫밥 먹다가 거의 권고사직 당하듯이 결국 그만뒀어. 그 뒤로 겨우겨우 다른 회사 영업직 일 구해서 입에 풀칠하고 애 양육비 보내곤 있는데 진짜 나 너무 외로워. 그 여자 있잖아, 안진수. 그 여자도 이혼당했다며? 둘이 아주 짝짝꿍 잘 맞는 것 같던데. 그 여자한테 나 전화해. 그 여자 얘기 꺼내지도 마. 아주 나쁜 여자야, 그거. 자기 남편한테 맨몸으로 쫓겨난 탓을 걔도 나한테만 해댔다니까? 자기 인생 돌려놓으라면서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드는데 나 진짜 대머리 될 뻔했어. 내 주위엔 다들 왜 이런 인간들만 있는 거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날 유일하게 진심으로 위해주던 당신한테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했어. 나 이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이혼해도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대.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리고 왜 당신 옆엔 그런 사람들밖에 없냐고? 당신이 그런 못난 사람이었으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지 뭐. 당신 말대로 당신을 유일하게 진심으로 위해줬던 날 먼저 배신한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따위 구질구질한 전화 두 번 다신 하지도 말고 애 아빠 노릇까지 영원히 박탈당하고 싶지 않으면 애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잘 보내. 저는 엉엉 울던 남편의 말을 매정하게 자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은 아직까진 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그렇게 저와 딸을 배신한 대가로 외롭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죠. 부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 하나 바라자면 앞으론 전 남편이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들 눈에 눈물 내며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저희 딸에겐 긍정적인 일일 테니까요. 한편 이혼한 딸 손녀를 보며 시골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진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네 분 속을 더 타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딸과 함께 더욱 씩씩하게, 더욱 힘차게 살아갈 겁니다. 요즘 전 남편의 정체 밝히길 도와줬던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도 있는데
우린 피치 못하게 이혼녀의 삶을 살게 된 서로를 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배우자의 잘못을 인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해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혼이 쉬운 세상이라지만 막상 겪어본 우린 잘 알잖아요. 그 이혼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요. 하지만 그 이혼이 우리의 잘못도 아니니 항상 어깨 펴고 당당히 더 씩씩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이혼이라는 상처가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자양분이 되어주었구나 하고 여길 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요. 저도 친구도 우리 스스로와 그런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까지 바라고 또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